1936년 캐나다 한 전시장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가족, 먼 지역에서 온 관광객, 그리고 취재 수첩을 든 기자들까지. 그들이 기다린 것은 유명 화가의 작품도 새로운 발명품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유리벽 하나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5명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5쌍둥이, 디온의 오둥이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기적처럼 시작되었지만 이내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기적적인 탄생 뒤에 숨겨진 인간. 드라마와 사회의 무책임한 시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934년 5월 28일, 온타리오주의 작은 농가에서 5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 볼 때 조산으로 태어난 5아이가 모두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인큐베이터조차 변변치 않던 시절, 이 작은 생명체들은 기적적으로 세상의 빛을 보았고 모두 생존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본, 아네트, 세실, 에밀리, 마리. 이 5명의 여자아이들은 당시로서 전례 없는 기적이었으며 그 소식은 곧 캐나다 전역과 북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들의 탄생은 단순한 뉴스를 넘어 희망과 경이로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작은 기적을 보며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이면에는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냉혹한 시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기적의 아이들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5쌍둥이의 탄생을 축복의 상징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생존 자체가 기적이었던 이들은 금세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심지어 유럽에서도 이들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 5쌍둥이에게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한 아이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보호라는 명분 아래 그들은 상업적인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는 대공황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넘쳐나던 시기, 디온의 오둥이는 캐나다 사회에서 유례없는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시리에 빠진 현실 속에서 이 기적적인 아이들에게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대공황으로 지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이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의 양육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개입은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열악한 가정 환경과 부모의 양육 능력을 문제 삼았지만 그 배경에는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통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아이들의 복지를 이유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정부의 관리 아래 두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35년 온타리오 주정부는 디온의 오둥이 보호법을 통과시키고 5쌍둥이의 법적 후견인이 됩니다. 그 결과 5쌍둥이는 부모의 보호를 떠나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집 바로 맞은편에 지어진 전용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훗날 퀸트랜드라 불리게 됩니다. 정부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 뒤에는 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퀸트랜드는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닌 대중에게 공개된 전시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퀸트랜드는 병원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철저한 의료관리와 관찰을 받았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면밀히 기록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24시간 간호사와 교사가 배치되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동시에 관람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관람객들이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아이들은 특별히 고안된 놀이터에서 놀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일상 자체가 하나의 전시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의 희귀 동물처럼 혹은 살아있는 인형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졌으며 아이들의 사생활은 철저히 침해당했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방문객이 이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디온의 오둥이가 살던 코베일이라는 작은 마을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변모했습니다. 퀸트랜드는 온타리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고 아이들의 얼굴은 각종 기념품과 광고에 사용됐습니다. 인형, 엽서, 광고 포스터, 심지어 식료품과 자동차 광고에까지 그들의 이미지가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지만 아이들 스스로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유리병 너머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은 온타리오 주 정부와 지역 관광 산업에 돌아갔고 아이들의 양육비에 사용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 상업적인 착취는 무려 9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늘 함께 있었지만 동시에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제한적이었고 그마저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엄격한 통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짧은 만남이 허락되었을 뿐 부모와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유대감은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은 철저한 관찰과 기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반응이 면밀히 분석되고 문서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겨져 아이들의 웃는 모습은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그들의 내면에서 느꼈을 두려움과 혼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상 실험실의 표본처럼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황금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세상의 모든 시선을 받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과 자유는 박탈당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회의 시선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과연 보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이용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언론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과연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아동 심리학자들과 교육자들은 이러한 양육 방식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들의 처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9살 무렵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43년 그들은 유리병 너머의 삶을 끝내고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익숙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분리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는 약해져 있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낯설어했고 부모 역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평범한 가정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살았던 경험은 그들에게 오히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도 이질감을 느꼈고 세상과도 쉽게 섞이지 못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자신들을 디온의 오둥이로만 인식하는 시선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의 갈등은 이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매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이혼, 경제적 문제, 그리고 반복되는 불안은 그들의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들을 쫓아다녔고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방해했습니다. 에밀리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마리 역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2001년 이본마저 사망하면서 이제 2명의 자매 아네트와 세실만이 남아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어린 시절 겪었던 특수한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착취가 평생의 그림자로 남았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1990년대 생존해 있던 자매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1997년 당시 생존해 있던 이본,
아네트, 세실 세 자매는 어린 시절 정부의 보호 아래 이루어졌던 삶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고 캐나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캐나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오랜 논의 끝에 결국 1998년 온타리오 주정부는 공식 사과와 함께 보상을 결정합니다. 이는 정부가 과거의 과오를 인정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매들은 400만 캐나다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그 어떤 돈으로도 어린 시절의 상처와 빼앗긴 평범한 삶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살아있던 자매는 3명뿐이었습니다. 뒤늦은 사과와 보상은 그들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고백은 아동 인권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보호라는 이름의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했을까요? 아이들의 복지를 내세워 그들의 삶을 전시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했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정부의 개입은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통제를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기적을 지켜본다는 명분 아래 우리는 무엇을 외면했던 걸까요? 당시 사회가 외면했던 것은 아이들의 인권과 행복은 아니었을까요? 이 사건은 아동 보호와 개인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라는 복잡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회적 관심과 윤리적 경계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유리병 너머에서 바라본 5 아이들. 그날 줄을 섰던 사람들은 기적을 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시대의 윤리적 실패를 목격하고 있었던 걸까요? 디온의 오둥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과연 아이들을 지켜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선택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호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개입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잊혀져가는 듯한 이들의 이야기는 아동 인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영원한 경고로 남아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침해될 수 없음을 디온의 오둥이의 삶은 우리에게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